한우를 키워서 수익률 69%.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사서 매달 저작권료를 받고 그림 한 조각 사서 임대 수익까지 올리는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정작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수익률 17%를 올렸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술품 조각 투자 수수료 최대 11.8%, 리셀 플랫폼 수수료 최대 6%, 여기에 올해부터 배당 소득세 15.4%까지 강제로 붙습니다. 수익은 여러분이 올렸는데 돈은 플랫폼과 국세청이 가져가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MZ세대 560만 명이 뛰어든 이 새로운 투자 시장에서 도대체 누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오늘 꿀떡경제에서는 MZ세대가 달려가고 있는 신종 재테크의 수익 구조와 그 안에 숨겨진 비용의 함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조각 투자, 리세, 채권, 금 투자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자본시장에는 전례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 1,410만 명 중 2030 세대가 무려 560만 명,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가 투자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들이 시장에 뛰어든 배경에는 제로금리와 유동성 폭발이 있었죠. 2020년 가계저축률이 23%를 돌파하면서 OECD 최고 수준을 찍었고 이 돈이 금융자산으로 쏟아져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주택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고 대출 규제는 점점 촘촘해졌습니다. 청년층 입장에서는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투자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도구가 된 겁니다. 자산관리에 대한 가치관 조사를 보면 실질적인 자산 증식에 집중하겠다는 성향이 54.9%로 소비지향적 가치관 45.1%를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절박함이 무리한 투자로 이어진 거예요. 빚매서 투자하는 비투,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 그리고 변동성이 극심한 가상자산으로의 쏠림 현상. 이런 투기성 행태는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생애 첫 투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힌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MZ세대의 투자 행태는 무분별한 투기에서 벗어나 점차 지능적이고 다변화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비유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았어요. 주식 아니면 코인이었죠. 그런데 달걀이 깨지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구니를 여러 개로 나눠 담기 시작한 거예요. 한우 바구니, 음원 바구니, 그림 바구니, 채권 바구니, 금 바구니. 이 바구니 비유는 오늘 영상 끝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바구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MZ세대가 가장 먼저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의 미세자금 축적 방법입니다. 걷기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고 광고 보면 현금이 들어오는 앱테크,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마진을 방어하는 기초적인 도구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쌓인 소액 자금은 단순 소비가 아니라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시브머니로 다시 유입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중고 의류 위탁 판매 플랫폼 차라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안 입는 옷을 보내면 플랫폼이 알아서 수거하고 살균하고 사진 찍고 배송까지 다 해줍니다. 이용자의 90%가 여성이고 MZ세대가 69%를 차지하는데요. 가장 많이 번 사람은 오처분만으로 1,500만 원을 정산받았습니다. 누적 이용자만 70만 명을 돌파했어요. 안 입는 옷이라는 유휴 실물 자산을 유동 자산으로 바꾸는 거죠. 이것도 넓게 보면 자산 다변화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저축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기록 통장이 대표적인데요. 좋아하는 아이돌이 게시물을 올리면 5,000원,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10,000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입금 규칙을 최대 2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팬심이 저축이 되는 겁니다. 감정적 유대감을 정량적인 돈 모으기와 결합시켜서 저축의 심리적 장벽을 대폭 낮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상 밀착형 자금 확보 이야기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바구니를 열어보겠습니다. 조각 투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종 대체 투자 시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조각 투자란 뭘까요? 수천만 원짜리 그림, 수억짜리 빌딩, 한 마리에 수백만 원짜리 한우, 이런 고가 자산을 쪼개서 소액으로 나눠 사는 겁니다. 최소 1,000원부터 4만 원까지. 이걸 가능하게 만든 건 디지털 플랫폼과 신종 증권 거래 메커니즘의 정립 덕분이에요. 바구니 비유로 돌아가면 이건 한 바구니 안에 아주 비싼 과일을 잘게 썰어서 조각으로 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미술품 조각 투자입니다. 테사, 소투, 아트투게더 같은 플랫폼에서 블루칩 작가의 작품 소유권을 소액 단위로 공동구매합니다. 수익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갤러리나 법인의 그림을 빌려주고 받는 렌털 임대 수익, 다른 하나는 경매로 작품을 팔았을 때 생기는 매각 차익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가는 겁니다. 음원 저작권 조각 투자는 뮤직하우가 대표적이죠. 특정 음원의 저작권료 분배 청구권을 증권화해서 회원끼리 자유롭게 사고팝니다.
투자자는 매달 사용량에 비례해서 저작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자체 마켓에서 지분을 팔아 양도 차익도 노릴 수 있어요. 업계 자료에 따르면 과거 3개년 연평균 수익률이 약 8.7%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는 카사, 소유, 펌블 같은 프롭테크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량 상업용 배등의 권리를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구조인데요. 취득세도 없고 대출이자 부담도 없고 등기 업무도 생략됩니다. 간편 청약으로 지분을 사서 매달 임대 배당금을 받고 건물 매각 시 시세 상승분도 배분받는 구조예요. 그리고 가장 이색적인 게 한우 조각 투자입니다. 뱅카우라는 플랫폼에서 최소 4만 원으로 생후 6개월 송아지 지분을 공동 구매하면 농가가 약 2년간 전문 사육을 담당합니다. 다 자란 소를 도축해서 경매에 내놓고 낙찰 대금에서 사료값을 빼고 남은 이익을 농가와 투자자가 반반으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실제 정산 데이터를 보면 마리당 평균 매각 대금이 1천만 원을 넘었고 증권 기준 최고 수익률 플러스 17%, 개별 한우 기준으로는 최고 플러스 69%를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조각 투자의 수익 구조를 한눈에 보면요. 미술품은 최소 1,000원부터 진입 가능하고 렌털 수익과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체 마켓이 없으면 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유머는 매달 저작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자체 마켓에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요. 부동산은 분기 혹은 매월 임대 배당에 매각 차익까지 있지만 최근 거래량이 줄면서 매도 호가 이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18개월에서 24개월 살육 후 전국 경매로 확정 청산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조각 투자 수익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의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이지 않는 금융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플랫폼이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여러분의 수익을 구조적으로 잠식하는 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2중 3중으로 겹치는 수수료 구조입니다. 미술품 조각 투자의 숨은 수수료를 아시나요? 소투는 작품 구매가의 11.8%를 모집 총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떼갑니다. 아트앤가이드는 10%, 아트투게더는 8%예요. 여러분이 만원어치 조각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작품에 들어간 돈은 8,800원에서 9,2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미 수수료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마트에서 2만원짜리 과일을 샀는데 봉지를 열어보니까 과일은 8,800원어치만 들어있고 나머지 1,200원은 봉지값으로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설명 없이요. 뮤직하우는 어떨까요? 마켓 매매 거래 수수료가 1%, 5주 일괄 주문을 해도 0.8%입니다. 여기에 매달 저작권료가 들어올 때마다 지급액의 3%를 신탁 관리보수로 공제합니다. 100원이 들어오면 3원은 자동으로 빠지는 거예요. 적어 보이지만 10년, 20년 쌓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큰 원인은 소득세법의 전격 개정입니다. 이게 진짜 결정타예요. 2025년 7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의 4호를 신설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술품이든 한우든 음원이든 모든 조각 투자에서 번 돈을 배당 소득으로 간주해서 15.4%를 세금으로 떼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미술품 조각 투자에서 1천만 원 수익을 올렸다고 칩시다. 양도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이거나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면 세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1천만 원 전액이 내 통장에 들어왔어요. 개정 후에는요. 같은 1천만 원 수익에 배당 소득세 15.4%가 자동으로 원천 징수됩니다. 해본 54만 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내 손에 남는 건 846만 원이에요.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6% 내외의 낮은 세율이었는데 이제는 15.4%로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징수된 배당 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금융소득, 그러니까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까지 전부 합산됩니다. 연간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최고 49.5%까지 세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예전에는 조각 투자 수익이 세금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비과세라는 도피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처가 완전히 봉쇄된 겁니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리셀 중개 플랫폼의 수수료 급등입니다. 한정판 스니커즈, 명품 가방, 시계를 사서 대파는 리셀 테크. 초기에는 수수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크림은 2026년 3월부터 일반 카테고리 판매 수수료를 최대 6%로 올렸습니다. 가장 낮은 레벨 1등급이 건당 기본 2,500원에 6%, 여기에 구매자한테도 3%를 받습니다. 가품 판정 나면 15% 페널티에 최대 100만 원까지 카드로 강제 청구되어 번개장터는 더합니다. 번개페이를 전면 강제화한 뒤에 판매자 수수료를 기존 3.5%에서 6%로 올렸습니다. 10만 원짜리 물건 하나 팔면 6천 원이 바로 빠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3,500원이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바구니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과일을 키워서 바구니에 담았는데 시장에 내놓는 순간 누군가가 과일 한두 개를 슬쩍 빼가는 겁니다. 그것도 매번요. 네 번째 원인은 제도 자체가 아직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토큰증권 발행이라고 부르는 STO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소규모 장외거래 중개를 하려면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이 필수인데 영세한 조각투자 플랫폼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리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특례의 유효 기한이 최대 5년 6개월인데 국회의 법 정비가 지연되면 한시 승인이 만료되면서 영업 자체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도산절연 구조를 의무화했어요. 예전에는 플랫폼이 망하면 투자자 돈도 같이 사라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플랫폼 자산과 투자자 예치금을 완전히 분리해서 별도 신탁하도록 강제한 겁니다. 블록체인상의 권리자로 공시된 사실만으로 소유 가치를 보장받는 법적 보호력도 생겼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조각 투자 바구니에서 눈을 돌려서 지금 MZ세대가 가장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또 다른 바구니를 보겠습니다. 바로 소액 채권 투자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피로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원금 보존과 확정 이율의 매력을 느끼고 대거 몰려들고 있어요.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 채권 규모가 무려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채권의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을 연 3% 이자를 주는 3년 만기 국채에 넣었다고 칩시다.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나온 채권이 더 높은 이자를 주니까 매가 가진 낡은 채권은 인기가 떨어져서 가격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요. 내가 가진 높은 이자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가죠. 이때 팔면 매매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시소와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시소. 이 시소만 기억하시면 채권 투자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채권을 사는 루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증권사 앱에서 거래소를 통해 사는 장내 채권과 증권사가 미리 대량으로 사둔 걸 쪼개서 파는 장외 채권입니다. 장내 채권은 최소 1,000원부터 살 수 있고 수수료가 잔존 기간에 따라 0.1%에서 0.3% 수준입니다. 장외 채권은 별도 수수료 표시는 없지만 증권사가 마진을 미리 얹어놓기 때문에 같은 채권이라도 증권사마다 실질 수익률이 다를 수 있어요. 꼭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건 개인 투자용 국채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특별한 국채인데요. 현재 국내 국채 시장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5%밖에 안 됩니다. 기관이 78%, 외국인이 20%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 국채의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 원이고 연간 1인당 최대 2억 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년물과 20년물만 있었는데 만기가 너무 길다는 의견이 많아서 3년물과 5년물이 추가됐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주는 2표채까지 신설됐습니다. 이 국채의 핵심은 연복리입니다.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표면금리에 정부가 매달 정하는 가상금리까지 더해서 복리로 돌아갑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면금리 3.5% 기준으로 5년물에 2억 원을 넣고 만기까지 가면 세후 약 3,389만 원의 확정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20년물은요? 세후 만기 수익률이 표면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3.5% 기준으로 약 84% 선까지 올라갑니다. 50세에 5천만 원을 넣어두면 70세에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원금 손실 없이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세금 혜택도 강력합니다. 매입총액 2억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지방소득세 합산에도 15.4%인데 중요한 건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아까 조각 투자에서 2천만 원 넘으면 최고 49.5%까지 세금이 붙는다고 했잖아요. 개인 투자용 국채는 그 걱정이 없습니다. 단 중도 환매를 하면 가상금리와 복리가 모두 빠지고 달리만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혜택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국채는 반드시 만기까지 가져갈 각오가 된 돈으로만 넣는 게 맞습니다. 이 현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미국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밀레니얼 세대가 전통금융을 불신하면서 대체 투자로 몰렸습니다. 로빈후드 같은 앱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밈 주식과 가상자산 열풍이 불었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람도 있었지만 게임스톱 사태처럼 한순간에 무너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 젊은 세대는 저금리에 절망하면서 해외 주식과 인덱스 펀드로 눈을 돌렸고 최근에는 니사라는 비과세 투자 제도를 전면 확대하면서 국민 투자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위기를 겪은 세대가 기존 금융에 실망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미국과 일본은 제도가 먼저 정비되고 시장이 따라왔지만 한국은 시장이 먼저 달리고 제도가 뒤에서 허겁지겁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바구니를 열겠습니다. 금투자와 리셀테크인데요. 이 두 가지는 같은 실물 자산을 다루면서도 수수료와 세금 구조가 극적으로 대비되는 사례입니다. 금투자는 크게 세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KRX 금시장, 골드뱅킹, 금 ETF. KRX 금시장은 가성비의 끝판왕이에요. 주식 계좌랑 완벽하게 호환되고 온라인 매매 수수료가 0.3% 내외로 가장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완전히 비과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에서도 영구 배제되어 보관 부담도 없고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10%도 면제됩니다. 실물 골드바로 꺼내는 순간에만 부가세 10%와 인출 수수료 개당 2만 원이 붙어요. 반면 골드뱅킹은요. 0.01g 단위로 살 수 있어서 접근성은 좋지만 사고 팔 때마다 왕복 2% 수수료가 붙습니다. 살 때 1%, 팔 때 1%. 금값이 올라서 팔아도 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금융소득 합산 대상이에요.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금 ETF는 접근성이 가장 높지만 매매 차익이 배당소득 15.4%로 원천 징수되고 역시 금융소득 합산됩니다. 같은 금에 투자하는데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있고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고 투자하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MZ세대의 투자 다변화는 팬데믹 시기에 무분별한 투기에서 벗어나 도달한 지능적인 합리성 회복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산호를 키우고 음악에 투자하고 그림 조각을 사고 채권을 모으고 금을 거래하는 이 새로운 흐름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이 모든 투자에는 수수료와 세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 엔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술품 조각 투자, 숨은 수수료 최대 11.8%, 크림 판매 수수료 최대 6%, 번개장터 6%, 소득세법 개정으로 조각 투자 전체 배당소득세 15.4% 강제 적용,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최고 49.5%. 수익은 여러분이 올리는데 비용은 구조적으로 빠져나가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히 투자해도 수익의 절반 이상이 플랫폼과 국세청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행동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세제 고립 장치를 먼저 만드시길 바랍니다. ISA 계좌를 개설해서 채권 매수와 배당주 투자를 이 계좌 안으로 모두 넣는 겁니다. ISA 안에서는 매입한 돈의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비과세되고 초과분도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마찰 손실을 최우선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2번.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이나 10년물을 정기적으로 가입해서 고정적인 장기 재정 기틀을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0에 수렴하면서 연복리 가상금리 혜택에 종합소득세 합산 배제까지 되는 상품은 현재로서는 이게 유일합니다. 3번. 조각 투자는 취미 수준의 위성 자산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유동성이 극히 낮은 미술품 조각 방식보다는 전국 60여 개 한우 경매장을 통해 18개월에서 24개월 내 확실한 처분이 가능한 가축 투자처럼 만기 환금 체인이 증명된 자산에 한해서 시드의 5%에서 10% 이내 소액만 진입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4번. 금 투자를 하신다면 KRX 금시장을 우선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2026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같은 금이라도 어느 채널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 차이 나는 건 오늘 확인하셨잖아요. 5번. 리셀테크는 수수료 인상 추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수료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프리미엄이 확실한 제품에만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바구니에 달걀을 담고 계신가요? 조각 투자, 채권, 금, 리셀 중에서 어떤 재테크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수수료나 세금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